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이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오늘도 본 내용으로 바로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진짜 올해 주목받는 핫이 아닌 소 핫한 그런 무기죠, 이게? 베리 핫한 무기. 베리야. 예, 무기였습니다. 오늘도 또 교보제를 준비했는데요. 네, 교보제. 가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비싸 보인다 이런 거. 이 비행기 자체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 모형 자체가 T-50이라는 훈련기인데 제가 갖고 온 이 모형은 T-50을 경공격기형. 그러니까 여기 날개 아래 보이시는 게 이제 폭탄이라든지 양날개 미사일을 달고 있는데 이런 무장이 없는 형태가 이제 T-50 고등훈련기인 거고요. 이런 무장을 장착한 게 이제 FA-50이라는 경공격기 형태인데 초음속 훈련기라고 해서 훈련기 그냥 딱 보면 전투기 같이 생겼네요, 진짜. 네, T-50은 이제 초음속 고등훈련기라고 불려요. 이 고등훈련기가 뭐냐면 이 조종사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초군사 훈련 받듯이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것은 보통 이제 프로펠러가 달린 이런 항공기 통해서 훈련을 받고요. 이 전투기를 조종하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의 훈련을 하는 게 이제 그 고등훈련기인데 보통은 이런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이러한 이제 훈련기를 씁니다. 이 F-22나 35가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잖아요. 이런 5세대 전투기의 조종사를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 외에 이제 컴퓨터로 조종되는 엔진이라든지 그 플라이 바이 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기식으로 움직이는 이 디지털 제어 방식이 있어요. 비행 제어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종 훈련기 치고는 굉장히 첨단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T-50이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이 T-50 훈련기끼리 이제 모의 공중전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공대공 전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땅을 공격하는 이제 공대지 전투 훈련도 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제가 사실은 이 T-50 중에서도 FA-50 시뮬레이터를 타봤어요. 재작년에 한번 물론 이제 옆에서 그 말로 도와주신 분이 있지만 저 혼자 조종을 해가지고 이륙을 해서 거기서 공중전도 치르고 가상 북한 미그 전투기와 공중전도 치러서 제가 격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힘든 게 착륙이래요. 빠른 속도로 착륙을 하니까 착륙인데 제가 비행기 추락 안 시키고 부딪히지 않고 착륙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조종하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컴퓨터 게임에서도 그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그 가장 고난이도가 그 비행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륙하는 거, 착륙하는 거. 근데 그거 진짜 그 파일럿들이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걸 가지고 하셨는데 비행기가 뜨고 착륙도 하시고 적기도 잡으셨다고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다가 접었거든요 옛날에. 그거 엄청 짜증나요 그거요. 일단 떠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고 아무렇게나 막 뒤집어지고 그러다 추락해버리고. 물론 이제 호드라고 불리는 HUD에 호드도 있지만 이 조종석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상황 같은 거 파악하기 쉽게끔 돼 있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짧은 시일 내에 쉽게 배워서 조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수출 시장에도 잘 먹히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떻게 멋지게 근데 계속 지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니 멋지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아직 궁금해서 그런데 안경 쓰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안경 써도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건가요? 뭐 헬멧 쓰는 거니까 쓰고 하는 거니까. 이거 내리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특이한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하여튼 뭐 파일럿 분들은 보통 안경 안 쓰지 이렇게 뭐 신체가 딱 그런 네. 것 같으니까. 예. 예. 하여튼 초음속 뭐 전투기관, 초음속 훈련기관, 이 초음속이라는 거 이런 항공기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의외로 별로 없어서 네. 뭐 로켓 만드는 나라나 수가 비슷해요. 12개?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왜 옛날에 그 KTX-1 개발 프로젝트 그거 저 네. 훈련기 예, 터보 프로. 예, 예. KTX요? 예. 예, 이름이 같아요. 검색하시면 KTX밖에 안 나와요. 그 기차밖에. 근데 요거 이제 개발하고 이건 이제 초음속이 아니죠. 그죠? 옛날 훈련기.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초음속 개발 항공기 훈련기 개발을 추진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삼성항공이라고 지금은 저기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카이라고. 카이라고 하죠. 네. 하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록히드 마틴 하고 해서 이제 공동 개발하는 KTX2 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05년 12월에 첫 1호기가 나왔고 그리고 2007년부터 이제 정예 전투 조종사 교육을 활용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10년 전에 뭐 실전 이게 훈련기 가지고 실전 팁이란 말이 웃기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고 중요한 거는 2011년부터 뭐 외국하고 계약, 수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인도네시아, 뭐 미국,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 또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 국 대열에 이제 끼어들었다.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꽤나. 인도네시아에 16대, 이라크에 이라크도 팔았어요? 24대. 예. 이라크에 24대. 참고로 지금 이라크는 저 옛날에 후세인 그 상황이 아닙니다. 네, 후세인한테 판 거 아니에요. 예, 연식 있으신 분들 후세인 그 없어진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뭐 이렇게 뭐 테러국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죠. 미국을 공격하는 비행기로 쓰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에 12대, 태국에 12대. 그래서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 상대로 지금 한 64대를 팔았는데 이제 비싼 거니까 원래 팔면은 이게 총 3조 3천억 원, 3조 3천억 원을 판 거예요. 와, 많이 팔았죠. 야, 엄청난데 3조?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가 오가는데도 터키, 뭐 그리스, 이스라엘, 스페인, 대만. 그래서 2030년까지는 800대 이상을 팔자. 64대 팔았는데 3조면 800대 팔면 이거 뭐 엄청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건데 네.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큰 프로젝트. 우리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어려운 말씀이나 메가 프로젝트는 거의 네. 네, 거의 거의 영화관도 메가 붙어요. 네, 네. 나도 영화 좀 센 거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미국의 이제 큰 프로젝트 TX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미 공군의 이제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제 ATF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어드밴스드 파일럿 트레이닝 야구고요. TX 익스펜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미 공군의 그 훈련기를 그 한 300대 이상을 그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미 공군이 쓰는 훈련기가 T-38 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59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초음속 훈련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됐지만 그 굉장히 잘 만든 거여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돼 왔는데 이것도 59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거의 뭐 환갑 다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그러니까 미 공군이 계속 이거 훈련기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예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진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한계 상황이었고 그래서 TX 프로그램의 기종을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올해로 늦춰졌고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이 기종이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1차 사업 예산이 대략 한 110억 달러, 우리도 한 12조 이상이 되고요. 훈련기를 해군도 씁니다. 해군이 이제 그 항공모함 입착륙하는 거를 함재기라고 그러는데 그 함재 훈련기를 쓰는데 보통 이제 공군이 쓴 거하고 이제 같은 거를 이제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해군이라든지 해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전반적으로 이게 수요가 확대되면 미군의 경우도 한 30조 정도까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창설된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효자가 될 효자 후보 그거군요.
작년 6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백악관 가서 네. 회담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첨단 전투기를 구입을 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를 좀 T-50A를 좀 구매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성의를 보여야죠.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규모도 크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한번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그 자체도 뭐 규모도 크고 중요하지만 이게 꼭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 이유가 또 많다면서요. 네. 그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F-35인데요. 이게 미국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본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뭐 여러 나라들이 F-35를 도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F-35를 미국까지 포함해서 4,000대 이상의 이제 수요가 있는데 문제는 F-35는 이 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이게 훈련을 하려면 사수 부사수가 없네요. 사수 부사수 같이 타야 되잖아요. 네. 조정을 시키려면. 이게 앞에 태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16 같은 경우도 이 훈련용은 2인승입니다. 이제 교관, 그다음에 훈련받는 조종사 이렇게 두 사람이 타야 훈련이 되는데 이거는 F-35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혼자밖에 못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관 조종사니 훈련 조종사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기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첨단기이기 때문에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훈련기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된 아까 말씀드린 T-50 같은 업그레이드된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이런 훈련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T-50 같은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F-35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4개국에서 6,200대 정도의 고등훈련기를 쓰고 있는데 얘들도 이제 오래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2030년쯤 되면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 한 3,00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될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신형 고등훈련기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꼭 뭐 업체가 막 부풀려서 뭐 좀 과장 부풀려서 이제 장비빚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T-50 수출 여건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뭐 수출이 다는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무기 도입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무기를 살 때 처음 살 때 이게 비싸냐 싸냐만 따지잖아요. 근데 무기를 한번 사면 금방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30년 씁니다. 전투기든 뭐든. 그러면 30년 동안 이게 끊임없이 수리부속이나 이게 들어가요. 유지보수.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30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주기 비용을 따지면 보통 도입가에 뭐 1.5배다, 2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처음 도입할 때 1조가 들었다. 그러면 그 뒤에 30년까지 운용 유지비는 1.5조에서 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거죠. 그 뭐 수출액도 그렇고 향후에 뭐 유지보수까지 미래 수익도 그렇고 이거 직접 안 좋은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근데 이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요즘 이 뭐 무기뿐 아니고 각종 상품에 히트를 친 성공한 상품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뭐겠습니까? 맞춤형. 맞춤형. 예. 무기를 살려고 하는 나라의 니즈. 고객 중심에. 예. 거기에 맞춰서 팔아야 제대로 팔리는 겁니다. 근데 T-50이 처음에는 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능은 아까 말씀 좋은데 가격이 싸지 않은 거예요. 훈련기 치고는 한 2,500원, 255원 정도 되니까 싸지 않은 편인데 우리가 차도 차 연습할 때, 운전 연습할 때 그랜저 새 거 사서 뭐 연습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저 운전연수하고 차좀 잠깐 키 좀 주시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보통 처음 운전해서 소나타 중고 같은 거 사서 들이박더라도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개념으로 사잖아요. 그쵸. 네. 첫 차라는 건 보통 훈련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기만이라면 너무 고급 사양 비싼 거는 안 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이에서 고민하다가 이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FA50 같은 경공격기, 이 무장을 달아서 이 게릴라를 잡는 데 쓴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다용도기를 만든 겁니다. 태국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 수출된 게 보면 대부분은 순수한 훈련기가 아니고 이런 이제 가벼운 무장을 하고 경공격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수출이 됐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필리핀에 수출된 게 T-50PH라는 게 있는데 필리핀은 이제 민다나오 쪽에서 이제 반군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도시가 점령되기도 하고 뭐 치열한 전투를 치렀잖아요. 그때 우리 T-52, T-50PH가 폭탄 달고 가서 폭격을 했는데 F-16보다 정확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아주 평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잘 샀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30여 대 추가로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서버니 좋네. 그러니까 또 사야죠. 그러면은 이제 실전 경험은 치른 거고. 네. 세부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맞춤 뭐 1, 2, 3, 4, 5 뭐 그게 옵션이 네.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선택 사양이. 이 T-50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레이더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무장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고등훈련기인 T-50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블랙 이글스라고 있죠. 우리 특수비행 이렇게, 유명한 예. 그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블랙 이글스용 T-50이 있습니다. 그건 T-50B라고 그래요. 그다음 전술 인물기라고 불리는 게 TA-50이 있는데 이것은 그 레이더 외에 20mm 기관총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날개 끝에 이 미사일 두 발이 달려 있는데 이게 사이드 와인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이런 이제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뭐 MK-80이라는 재래식 이제 그 정밀주도 폭탄이 아닌 멍텅구리 폭탄이라든지 건밤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간단한 뭐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 마비에게 불리는 이 정도 이제 무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현대전에서 우리 전에도 다뤘던 제이담이라고 불리는 합동 직격탄은 예. 달 수가 없어요. TA-50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지금 이제 모형으로 등장하신 이 FA-50은 이 합동 직격탄이라고 불리는 제이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풍향 바람에 의해서 이 폭탄이 낙하하는 위치가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 폭탄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WCMD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제 정밀주도 폭탄도 갖출 수가 있고 총 한 4.5톤의 무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에서 대게릴라 작전을 할 때 이러한 이제 폭탄을 달고 가서 정밀 폭격도 성공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춘 것이죠. 이 FA-50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이제 작전 반경으로 해서 뭐 저기 F-15K 뭐 우리 저 F-15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다른 공군 전투기들하고 이 유기적인 작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좀 많이 눈에 익은 형태가 좀 있어요. 이게 F-16 우리가 좀 알잖아요. 네. 생긴 거. 이게 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실제로 얘가 F-16하고 성능이 좀 비슷합니다. 거의 이 훈련기지만 그래서 뭐 공대공, 공대지 이런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국가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아까 250억 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사실 이거를 전투기 혹은 뭐 경공격기로 쓴다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이 원래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F-22는 최대 한 대당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이요? 예, 한 대. 4천억 원이고 F-35도 1천억 원. 그리고 F-16, 지금 문제 F-16도 대당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870억씩 하기 때문에 세대값은 하네요. 네.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한 420억 정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 F-16은.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반값 조금 넘는 정도 가격이니까 뭐 고성능 전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훈련기로서 스펙은 엄청나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격은 싸고 운영은 편하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공격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250인데 250억인데 가성비가 좋다. 또 그 타우러스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예. 사거리 500km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원래 굉장히 커요. 그 FA-50의 달기는 좀 무겁습니다. 좀 크고 무거운데 여기 맞춤형으로 좀 작게 타우러스 미사일을 축소시킨 이러한 이제 미사일도 개발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확장성 면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무기가 장착이 되면 더 이제 그런 해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훈련기가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어차피 전투기는 다 있잖아요. 그 전투기 그냥 그거 훈련할 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훈련기를 따로 250억씩이나 해서 하는 이유가 그것도 뭘까요? 일단은 조종사의 안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가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뭐 훈련기 없을 때는 다 전투기를 타고 직접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한 기종이 아니잖아요. 이걸 탔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그 아유, 예, 기체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수천억씩 하는 그런 비싼 기체는 잃어버리고 또 조종사도 아무래도 이런 전투기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훈련기와는 달리 그런 어떤 불안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따로 돈을 들여서 또 이걸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초음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속기를 처음 타지 않겠어요. 훈련하는 조종사들은. 근데 이제 일반 자기가 타던 거랑 굉장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훈련기가 필요하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훈련기가 막 외국에도 막 수출도 하고 막 그 전투시에 사용되고 이건 진짜 자랑스러운데 아니 또 거기 또 논란이 있다는 건 또 뭐가 논란입니까? 이게 뭐 자랑스러운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본 게임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실 거예요. 형태만 뭐지? 봐도 그냥 예, 실루엣만 봐도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고요.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특히 양쪽 날개 끝에 이것도 사이드와이드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달고 있고요. 단발 엔진이고 처음에 우리 항공산업 관련해서 기반이 없었잖아요. 네. 1990년대만 해도 이걸 전문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맨 땅 헤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전략을 잘 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1990년대에 이 KF-16을 도입한 KFP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KF-16 120대를 도입한 사업인데 이거는 처음에 일부는 이제 직접 완제품을 도입했지만 상당수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 생산 또는 기술을 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는데 이 사업이 120대다 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옵셋이라고 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만큼 사줬으니까 야, 우리한테 뭐 좀 줘.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T-50 공동 개발입니다.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 그거 작전 잘 짰네요. 예. 그래서 그럼 로키드 마틴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해서 로키드 마틴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줬죠. 중요한 게 전투기 만드는 기술, 이 항공기 만드는 기술의 90% 이상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부품도 직접 미국 갖다 쓰고 그랬지만 이제 그 상당 부분을 국산화해서 실제 우리 거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뭐 이제 노력하면 그 국산화 비율은 아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T-50 개발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T-50의 중앙 동체 구조 설계 팀장이었던 그 카이의 최민수 부장님이라고 있어요. 예. 엔지니어였던 박서신 차장님 있고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공동 개발하던 로키드 마틴에서 엔지니어들이 좀 무시를 했대요. 뭐 당신들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걱정 반, 무시 반 이런 말을 들었는데 97년도에 본격 개발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불과 5년 만인 2002년에 이제 T-50이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다 해가지고 초도 비행까지 성공을 한 상태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많이 평가가 달라졌다고 해요. 비행기를 이제 이런 거를 처음 만든 나라에서 5년 만에 그런 걸 성공시키는 역사가 없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때 한 달 동안 설계도를 2,000장을 그리고 집에는 못 들어가가지고 부인들이 좀 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시위하셨겠어요. 나라 일인데 이거 회사 일인데. 이혼 직전까지 가신 분도 있다고. 근데 손편지를 써서 뭐 보내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있어요. 5년 만에 비행기를 띄웠다고 하는데 사실 게임 개발하는데도 5년 개발 이상, 5년 이상 개발하는 게임도 많거든요. 근데 야 이거를 5년 만에 정말 한국인의 정말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투기 이 형태라는 것이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역할을 한 전투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디자인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엔진 성능의 어떤 그 특성이라는 게 있고 지금 뭐 단발식 엔진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사양이 들어가면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맘대로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기도 무슨 뭐 공기 역항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스텔스기 나오는 거 형태가 다 비슷해요. 가오리 형태로 돼가지고 네. 거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뭐 100년 지나면 그게 뭐 저렇게 만들었냐 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의 기술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지금의 기술에 때문에 맞춰서. 이게 이제 옛날 100년 전에 얘기를 했지만 1943년에 영국에서 개발하는 그 마일즈 M52라는 아주 그 최초의 거의 최초의
초음속 제트기가 있어요. 이 시대 제트기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당시 기술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마하 1 정도를 내기에 그나마 가장 최적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야, 저 뚱뚱한 게 저기 마일이 나오는군요. 이게 저기. 앞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후에 이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이런 쪽에 다 그대로 또 그래 샤프심처럼 나온 거. 예,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디자인이 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태가 같아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할수 있다는 점이 터져나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음속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초음속 전투기라는 것은 무엇이며 초음속이라는 게 가질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냥 뭐 초음속이라는 거는 어떤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음속보다 빠르면 초음속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되지. 아, 죄송합니다. 뭐 또 굳이 소리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걸 야구장 가시면 많이 느껴요. 타자가 치잖아요. 그럼 친 걸 봅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 딱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빛은 제가 보고 있는 건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엄청나게 빠르지만 속도는 음속은 3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가 나서 딱 소리가 늦게 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타고 있는 뭐 747, 이코노미 타고 멀리 가잖아요. 예. 초음속으로 가면 좋겠는데 빨리. 거의 근데 요즘 빠른 경우에는 뭐 시속 900km, 1000km까지도 나오니까 거의 아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내긴 해요. 근데 얘네는 초음속을 못 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이제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음속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형체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747의 뒤에 엔진에 뭐 세게 키면 되지 않느냐. 터보하고 뭐 열심히 키면 음속을 그냥 쓱 넘어서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안 됩니다. 못 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단면적이 넓어서 항력이 가중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제 그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좌석 배열이 뭐 3, 4, 뭐 3, 5, 3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네, 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등치가. 등치가. 몸통이 이런데. 그래서 음속의 벽이란 걸 넘을 수가 없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속의 벽이란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속도를 높이면 음속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벽을 부시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벽이 있어요? 예,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매질이 있어요, 여기. 이걸 진동시키면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수면 같으면 수면파가 될 것이고 공기 중에서 뭐 제가 이런 소리를 낸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기가 흔들려 가지고 네. 소리가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이제 이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공기를 통해서. 근데 이 매질을 진동시켜서 파동을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이 파동의 최대 전달 속도가 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아니고 어떤 거라도 이 진동 속도가 음속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구상의 공기 중에서 겪는 이 물리적인 역학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포함해서 어떤 진동도 제가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어떤 진동도 그 최대 속도가 초속 340m인 거예요. 아, 소리가 그걸 못 넘어가니까 그냥 340의 음속이라고 예, 예.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리 속도여서가 아니라. 소리 속도에서가 아니에요. 그걸 넘을 때 예. 이제 쿵 하는 소리가 나죠. 비행기 같은 경우. 그렇죠. 예. 넘을 때는 그 네. 억지로 네. 힘을 부여해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네. 자연계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거의. 항공기 비행 속도가 음속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기체 표면에 이제 기류의 압력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 압력이 분산되지 못하고 이 벽을 형성하면서 이 충격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충격파 때문에 공기 압력 변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쾅 하는 폭음이 나게 되거든요. 소니품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는 봤죠. 예, 뭐 음성 넘어갈 때 꽝소리 뭐 예, 이렇게. 꽝소리. 우리는 이제 이게 꽝 한 번 나고 붙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리가 계속 나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찢을 때 꽝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찢을 때 쾅 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음속의 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벽을 그쵸, 찢을 벽을 때 넘었다. 벽을 뚫었다. 그쵸?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냐. 근데 음속의 벽이라고 또 그런 벽이겠습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그 소리가 나는 그런 건 아니고 초음속으로 가는 동안엔 계속 소니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연속적으로 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소리를 한 번밖에 못 듣는 이유는 얘가 지금 초음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초음속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이렇게 소닉붐이 한 번씩 붕붕 이렇게 쾅쾅하고 일어나는데 빨라서 못 따라. 네, 빨라서 얘는 이미 우리가 한 번 듣고 여기서 한 번 들었잖아요. 근데 초음속으로 이미 한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소닉붐은 음속으로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한참 지나서 앞에서 소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소닉붐이 들리는 이 영역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소닉붐의 운명이죠. 우리 소닉붐을 이제 같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가지 않는 한 한 번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검색하시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 하얀 구름 같은 거를 전투기 같은 게 통과하고 있으면서 이게 소닉붐 사진이다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건 소닉붐이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수증기가 응축된 현상. 물론 이제 초음속으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음속의 벽을 넘어서고 있는 사진이라고 나오거든요. 마치 음속의 벽이라는 게 그 하얀 구름 같이 있고 그걸 찍고 나오는 것 같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수증기가 응축된 걸 사진으로 마침 잘 찍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 원쌤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속 돌파는 뭐 장면이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게 수증기가 뭐 한 거라고요? 예, 이게 실제예요. 뭐 합성은 아니고 이게 수증기가 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건데 이거는 뭐 음속 돌파하는 장면, 음속을 찍고 나오고 막 지금 뭐 그렇게 벽을 하얀 게 벽 아니야 저게? 벽? 음속의 공기의 벽? 근데 또 하나 제 체험담 얘기하면 또 거부감 가실 정도로. 아니 왜 그래? 예. 제가 프랑스 전투기 라파레라는 걸 타고 음속 돌파를 해봤어요. 예, 마하 1.1까지 비행을 해봤는데 저는 음속 돌파할 때 지상에서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안에서도 최소한 비행기가 울리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 뭐 근데- 스타워즈 와프할 때처럼 막 쫙 앞이 뭐 비전이 바뀌고 막 이런 근데 전혀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셨어요? 예,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쿵하는 소리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 진동도 그렇고 그래서 비행기 자체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제가 둔감해서 그랬나? 일단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음성 넘어가면 막 그 조정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그거 잡을 때 이제 선회할 때 이제 피가 여기저기 쏠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수평으로 비행할 때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 안에서는 또 그 소리가 예, 그렇게 예. 하여튼 저도 방음이 잘돼 있어요. 흥미로운 체험이었는데 예. 뭐 사람이 민간인이 음속 도파 체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는한테 저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별의별 참고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속 돌파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물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걸 또 돌파를 하려고 하면 특정한 형태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전투기라든가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초음속 우리 콩코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디자인이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이 로키드 마틴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존의 설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괜히 다 버리고 그 설계를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하려면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슷한 디자인이 나오게 된 것이다.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성능이 중요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뭐 그거보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방 야사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초음속 사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본방 야사 함께 보겠습니다. I wish to see what I can see. Sometimes you have to get up really high. The smaller you are. I'm going home now. 방금 보신 장면 SF 영화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상으로부터 39km 높이 성층권인데요.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뉩니다. 성층권은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이 없는데요. 공기도 거의 없습니다. 지상의 단 1%에 불과한데요. 영하 56도에 육박하는 극저온도 견뎌야 합니다. 인간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몸속 피와 수분이 피부를 뚫고 증발해 바로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땅에 착지한 남성이 있습니다. 믿기 힘든 도전을 한 이 남자,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입니다. 그를 지켜준 건 바로 첨단 기술의 결정체, 특수 낙하복이었는데요. 총 4겹으로 된 낙하복 사이사이에는 가스 주머니가 들어있어 지상과 같은 기압을 유지해줍니다. 외피는 열과 냉기에 모두 강한 특수 섬유로 제작돼 영하 67도까지 견딜 수 있고 초음속 낙하에서 생기는 마찰 열로 인한 화재도 막았죠.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헬멧은 어떠한 충격에도 견딜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졌는데요. 헬멧 창은 김서림 방지 기능을 갖춰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바움가르트너를 성층권까지 데려다준 건 헬륨 기구였습니다. This is mission control, launch plus 80 seconds. 헬륨 가스를 꽉 채우면 무려 180m로 미국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높습니다. 이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성층권까지 띄우는 게 핵심인데요. 아주 가볍지만 아주 질긴 소재인 폴리에틸렌으로 풍선을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속도였습니다. 최대 시속 1,357km, 마하 1.25의 속도를 기록하며 인류 최초 맨몸으로 초음속을 돌파한 건데요. 초음속이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맨몸으로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바움가르트너는 보란듯이 성공합니다. Sometimes you must go really high. Here I go. You guys? I think we went too high. Hello? 그가 성층권으로부터 땅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9분. 음속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4초였는데요. 25년간 2,500번 넘게 뛰어내린 바움가르트너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층권처럼 저기압에서 떨어지면 초당 200회나 몸이 회전하는 플랫스핀 현상을 겪는데요. 레코드판처럼 몸이 빙글빙글 돌아 기절할 수도 있고 눈이나 심장,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바움가르트너는 미리 연습해둔 바니 합으로 회전수를 줄였습니다. 토끼 뜀뛰기 자세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팔과 다리를 차렷 자세로 꼿꼿이 모으고 몸을 지상과 45도 각도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모를 것 같은 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압 조절용 낙하복을 입고 훈련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폐소 공포증에 시달린 겁니다. 발작까지 일으켰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고 극복해내죠. 바움가르트너가 성층권 낙하에 도전한 날은 정확히 65년 전. 미 공군 조종사인 척 예거가 세계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날이기도 한데요. A big moment in a history-making flight. 현재 우리는 초음속 여객기, 극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움가르트너의 생체 데이터는 높은 고도와 초음속 비행처럼 극한 상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 연구에 쓰였는데요. 차세대 우주복 개발에도 귀중한 자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내리기 직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높은 곳에 올라와 봐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바움가르트너와 같은 도전 정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의 발전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요?
정말 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진짜. 오. 저는 하여튼 인간의 능력, 그다음에 이 의지, 이거 한계가 어딘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 미국 그 입찰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수상이 큰데 경쟁자도 있겠죠. 당연하죠. 뭐 이렇게 큰 사업인데 뭐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 4군데 정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달려들었는데 우선 우리 카이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보잉하고 스웨덴의 사브사 있죠. 옛날에 사브. 자동차로도 유명했던 이 사브사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가를 했고 또 하나 미국의 이제 노스롭 그루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글로벌워크 무인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노스롭 그루만하고 영국의 BAE 시스템스라는 데가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또 이제 도전장을 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곧 접었어요. 이제 불참을 선언했고 끝으로 이제 미국의 레이시온 여기 패트리어트 미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도 알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한때 T-50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M346이라는 게 있는데 이 M346 훈련기를 만드는 게 레오나르도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아이로마키라는 회사였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T100이라는 기종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 레오시온도 최근에 접었어요. 왜다 적었대요, 예, 또? 뭐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속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우리하고 우리 로키드 마틴 대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이렇게 양자 대결로 굳혀진 상태입니다. 예. 2파전 압축됐으니까 이 보잉 쪽. 근데 보잉이 최근에 시제기를 실물로 공개했다? 아, 네. 시제기 공개했다는 건 이거 완제품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완성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게 2016년에 이제 후보기 실물을 공개한 건데 엔진은 단발이고 뒤에 보시면 차이가 있다면 뭐 이렇게 수직고리 날개가 이건 2개이고 요 시험 비행 결과는 최고 속도가 마하 1.1이 나왔으니까 T-50은 이제 마하 1.5를 내거든요. 얘는 이제 마하 1.1인데 뭐 결국은 뭐 비슷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능 차이는 별로 없지 않나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처음 비행할 때 한 55분, 1시간까지 했는데 그때 11,000피트, 그러니까 약 한 3,300m 고도까지 올라갔고 최고 시속은 430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TX를 담당하는 게 이제 미국 보잉사의 팬텀웍스라고 하여튼 보잉이 최고 에이스 팀이 모인 TF가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데릴 데이비스라는 사장이 N381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이 보잉사가 만드는 FA-18EF 슈퍼호넷 이건 미국의 항공모함 주력 함재기인데 주력 전투기인 슈퍼호넷과 사브사는 이제 대표작이 그리펜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펜 전투기를 잘 활용을 해서 조합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잉사께 아직까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뭐 내세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잉사에서는 앞으로 이 가격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입찰 참여 기업 중에 이제 실물 공개가 제일 늦었고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근데 막상 실물 공개 행사 때도 언론에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데다가 한국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되기도 했어요. 진짜요? 한국 기자 못 가셨어요? 경쟁 상대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보여주고. 적군에게 공 안 보여주겠다 이거죠. 네. 그만큼 이게 큰 돈이 걸려 있고 하니까 저쪽도 굉장히 예민한 상태죠. 야, 그래도 이건 이거 알 권리 기본적으로 또 언론에게도 자신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보시기에 그럼요. 이거 어떻게 양자 대결 어떻게 승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국민 당연히 T-52 승리를 원하죠. 그렇죠. 원하는데 파이팅.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이게 원래 기존 결정이 작년에까지 될 예정이었는데 늦춰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됐으면 사실은 T-50이 더 유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종 선정을 몇 개의 요소로 이제 결정을 하죠. 가격의 성능, 그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검증이 됐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T-5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우리 한국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국에도 팔렸고 실전 경험도 있어요. 네. 필리핀에서. 근데 보잉 거는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비행 시간도 오래 한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시간이 갈수록 보잉도 이제 시험 비행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잉이 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항공사이고 전투기를 만드는 항공사이고 양대 산맥이 로키드 마틴과 보잉입니다. 근데 조선소도 그렇고 미국은 절대 한 업체만 살려놓지 않아요. 이 경쟁 구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최근의 경쟁 구도를 보면 이 로키드 마틴이 계속 보잉에 좀 승리한 측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F-35 이게 이제 조인트 스타리크 화이트라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보잉은 X-32라는 걸로 도전을 했고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은 X-35로 도전을 했는데 보잉이 졌어요. X-30 지고 X-35가 채택해서 F-35가 된 건데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보잉이 계속 지고 속된 말로 물을 먹으니까 이 큰 ATF 사업에 TX 사업에서조차 보잉이 지면 보잉 거의 전투기 부분은 문 닫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잉에서는 이제 읍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보잉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은 이제 보잉 쪽에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워낙 큰 사업의 경우는 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또 변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술을 만드는 T50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미국 프로젝트가 잘 돼서 생각이 우리 정말 그 나라의 경사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의 세계로 돌아오고 시작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면 좋을 텐데. 초음속 지나갈 때 정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무슨 뭐 거의 과속 방지턱 넘어가는 정도의 느낌도 없고. 아니 그 정도 느낌 없었어요. 빠르다는 느낌은 드나요? 그렇게 뭐 약간 뭐 좀 하여튼 그것도 의식해서 그렇게 이제 음소 넘어갑니다. 얘기 들었으니까 뭐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